저는 그날 창가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녁을 먹자고 연락한 날이었거든요. 며칠 전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잘 연락도 안 하던 아들이 말이에요. 엄마, 토요일 저녁 시간 되세요? 그럼 시간 되지. 언제든지 괜찮아. 미영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기다리마.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려니 설레는 마음이 커졌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약속 시간이 아직 며칠 남았는데도 부엌에서 뭘 만들어 볼까 고민했어요. 약속 당일 아침, 저는 이불을 개자마자 시계를 먼저 봤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설렘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 버렸죠. 밤에 식사를 밖에서 한다고 했으니 혹시나 집에 올 수도 있으니 깨끗이 정리해둬야겠어. 거실에 먼지를 털고 부엌 식탁을 반짝이게 닦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괜히 마음이 들뜨고 누가 보면 오늘 정말 큰 행사가 있는 줄 알겠다고 놀릴 법했죠. 오후가 되자 일찍 준비를 하고 싶어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고운 색상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도 비서정돈했어요. 거울 앞에 서보니 조금 수수하긴 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저녁 약속이면 6시쯤 나갈 텐데 마음이 급해서 5시부터 대문 앞을 서성거렸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일찍 도착해 전화를 하면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저녁 6시가 되도록 아들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늦게 끝나나? 아니면 교통 체증 때문일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어요. 혹시 몰라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울리다가 받지 않더군요. 바쁜가 보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메시지 알림도 전혀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 약속 시간인 7시에 가까워졌어요. 조금 늦더라도 오긴 오겠지. 가디건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어귀까지 천천히 걸어가면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몰고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집 앞 골목길을 걷는데 해가 점점 저물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게 보였어요. 길가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 물었어요. 오늘 누굴 기다리세요? 아들이 올 거예요. 오랜만에 저녁 먹으려고요. 웃으며 대답했죠. 7시가 되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설마 큰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싶어서 불안해졌어요.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괜히 조바심 내는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렸어요. 약속이라면 분명 늦든 일찍이든 오거나 연락을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7시 30분쯤 됐어요. 이제 곧 도착하겠지. 조금만 기다리자 하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음식도 아직 못 먹고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오면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챙겨줄 걸 그랬나 싶다가도 이미 늦었죠. 어차피 밖에서 밥 먹기로 했으니 굳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들이 말했었거든요. 8시가 가까워 오자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연락 한 번은 줄 텐데. 그래도 혹시 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려고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역시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남겼지만 읽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어요. 제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골목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러다 정말 밤새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아들 내 집 근처 식당가라도 가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혹시나 벌써 도착해 어딘가에서 식사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마음이 초조하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투를 걸치고 가방에 휴대폰을 넣고 황급히 문을 나섰어요. 저녁 8시가 다 되어갈 무렵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나갔어요. 아들은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 근처엔 다양한 식당가가 밀집해 있었죠. 설마 여기에 있을까 하면서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컸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초조해 보였어요. 손을 모으고 앉아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며 아들 부부가 다치거나 어디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했어요. 20여 분 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그곳은 밤이 돼도 조명이 화려하고 사람들로 붐비는 번화가였어요. 약속 장소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식당들이 밀집한 거리로 가봤어요. 혹시 길에서 아들이나 며느리를 볼 수도 있잖아 하고 생각했어요. 큰 길을 따라 식당가를 둘러보는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어느 가게는 회식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했고 또 다른 가게는 젊은 연인들이 분위기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끝없이 이어진 간판을 하나씩 살피며 혹시나 아들 차가 보일까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저 멀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두 눈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엔 분명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그들 옆에는 중년 부부 한 쌍과 또 다른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저는 곧 알아봤어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이었고 다른 부부는 며느리 쪽의 형제나 친척으로 보였어요. 다들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손짓까지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며느리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온 일행이 고급 일식집에서 나온 뒤 너무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덜덜 떨렸어요. 마음은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아니, 내가 오늘 한나절 넘게 연락을 기다렸는데 왜 너희는 여기에 있는 거지? 게다가 그들 모두가 사돈 가족이었어요. 즉, 저를 빼고 며느리 쪽 사람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였어요. 그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숨소리조차 고르기 힘들 만큼 당황했어요. 혹시 내 눈에 잘못 보이는 건 아닐까 하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다시 봐도 분명 맞았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하고 저 멀리 차로 이동해 갔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들 부부가 오늘 분명 나와 약속했는데 왜 사돈들과 밥을 먹고 다 끝나버린 상태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들은 서로 웃으며 악수를 하고 차 문을 열어 올라탔어요. 그 순간에 환한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 것 같았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걸음도 걷기 힘들었어요.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무거워졌고 손끝이 시렸어요. 어둑한 거리에서 저만 홀로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탄 차가 출발해 사라지기까지 저는 그저 멍하게 서 있었어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 보기도 했지만 다들 바삐 지나칠 뿐이었어요. 식은 땀이 이마에 맺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려 했지만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뭐지?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과 왜 나에게 연락도 없었지 하는 분노가 교차했어요. 곧이어 배신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어요. 밤거리가 이렇게 낯설고 쓸쓸한지 몰랐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반갑게 엄마 여기요 하고 소리쳤을 텐데 오늘은 전혀 달랐어요. 사실 그들은 제가 이곳에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생각지 못한 장면을 목격한 채 마음이 깨어지는 듯한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걸음을 떼기도 힘들었지만 이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꾹꾹 참아가며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어떤 가게 앞을 지날 때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졌어요. 식욕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당장 집에 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한참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향했어요. 그제야 시계를 보니 밤 8시 30분이 넘었어요. 겨우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의 말소리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창밖은 불빛으로 반짝이는데 제 마음은 캄캄한 터널에 갇힌 것 같았어요. 아들이면 최소한 연락 한 통은 해줬어야지. 만약 약속이 겹쳤다면 취소를 말해줬어야지. 하는 울분이 들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동네는 고요했고 하늘엔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안에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불을 켜는 것도 귀찮아 한동안 그냥 서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겼어요. 한낮에 걸려있던 기대감은 사라지고 충격과 허탈함만 남았어요. 결국 저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지만 역시나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는 없었어요. 제 눈에는 울음이 서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렸어요. 아니, 왜 그런 거지? 정말 깜빡했을 리가 있나?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한참을 우두커니 있었어요. 그날 밤은 너무 길었어요. 어찌어찌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을 청하다 눈을 뜨면 또다시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들과 웃으며 나오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마치 악몽을 꾼 것 같았지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찌어찌 잠이 들었다 깨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어제의 일이 너무 생생해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 하며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참담한 심정으로 부엌에 가서 간단히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어요.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허겁지겁 화면을 보니 며느리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그만. 딱 이 몇 줄이 전부였어요. 그걸 읽는 순간 밤사이 눌러왔던 분노가 다시 치솟았어요. 어제의 광경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들과 함께 고급 일식집에서 환히 웃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깜빡했어요라는 말이 그 광경과 어우러져 저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적어도 죄송해요. 사정이 있어서라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퉁명스러운 메시지라니요.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며 까맣게 잊어버렸다로 넘어갈 일인가? 속에서 불이 일었어요. 그들은 내가 본 장면을 전혀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별별 의문이 머리를 갈라놓을 듯 했어요.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다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화가 치밀어서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결국 메시지를 보냈죠. 어젯밤에 그 광경 봤다. 너희가 사돈들이랑 식사하는 거 똑똑히 봤다. 깜빡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어느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라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몇 시간 뒤 아들한테서 겨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잔뜩 다운돼 있더군요. 엄마, 미영이가 많이 미안해. 원래 우리 약속이 토요일인 줄 착각했다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아니, 너가 직접 토요일 7시에 보자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 사실 사돈들이 주말에 시간이 돼서 식사 자리를 급히 잡았대. 우리도 헷갈렸네. 그럼 나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줘야지. 왜 날 밤늦게까지 기다리게 만들어? 정말 죄송해요, 엄마. 우리도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그 한마디로 어제의 그 충격이 풀릴 리 없었어요. 며느리의 깜빡했어요라는 말 한 줄이 저를 더 자극했어요. 아들은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는 말로 변명했지만
그건 저에게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치듯 말했어요. 그럴 거면 애초에 약속은 왜 잡았어?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엄마, 미안해. 다음엔 절대 안 그럴게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다음이라는 말조차 신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본 광경은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잊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설령 사돈들과의 식사가 갑자기 잡혔다고 해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아들에게 매몰차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 너가 날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사돈들하고 밥을 먹고 깜빡했다니. 이게 말이 되니? 아들은 더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히 숨을 고르더군요. 그리고 나지막이 엄마, 정말 미안해. 라고만 반복했어요. 그 순간 억울함과 울분이 섞인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전화기 너머에 들킬까봐 꾹 참았어요. 이제 됐어.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가 끝난 뒤에도 화와 서러움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서는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꼭 사과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보내는 짧은 사과문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어제의 장면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이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속상했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편한 대로 나를 다루고 있구나. 사실 그동안도 몇 번씩 약속을 어기고 늦어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날 무시당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이젠 단순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큰 벽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들과 한자리에 앉아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소외됐다는 사실을 실감했거든요. 결국 그날 저는 종일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고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고 나면 뭐가 해결될까 싶어 참았어요. 문득 3년 전 설날에 아들이 약속 시간을 어기고 늦은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핑계만 가득했고 뒤늦게야 겨우 도착했잖아요.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를 받으려야 해서 늦었다 했지만 나중에 SNS 사진에서 카페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참고 넘어갔는데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된 거였죠. 이제는 뒤늦은 변명과 사과가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상실감만 몰려왔어요. 깜빡했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어제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밥도 못 먹고 밤늦도록 기다리다 나가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 동안 방 안에서 혼자 씨름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어쩌면 이건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다져가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나도 더는 예전처럼 대할 수 없지 않나?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으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잖아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제가 또다시 상처받을 게 뻔해 보였어요. 지금 당장은 이 상처가 너무 생생해서 그 어떤 변명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젠 내가 나서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또 당하기만 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을 굳혔어요. 언제까지나 자식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뒤늦은 변명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든 지금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이참에 제가 뭔가 단단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그때는 뒤늦은 변명 속에서 제 분노와 서운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직 제 몫이겠죠. 저는 그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인 채 마음속으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를 썼어요. 3년 전 설날이 생각났어요. 아들은 점심에 도착하겠다고 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도착하면 곧장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일찍 마쳤어요. 한과도 직접 만들었어요. 잡채나 각종 전도 미리 해두었어요. 그날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 온전한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킬 때까지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 불안했어요. 8시가 되어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도착해요. 저는 애써 반가워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 많이 막히나 보구나. 조심해서 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지 늦는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집에 도착한 건 8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잠깐 들렀다 왔어요. 많이 편찮으시니? 조금 괜찮아지셨는데. 그래도 어머님 걱정돼서 오래 못 머물렀어요. 그날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다음 날 우연히 며느리 SNS를 보게 됐어요. 거기엔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의 시간 표시는 딱 전날 저녁 6시 30분이었어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대였어요. 친정 어머니 병문안은커녕 카페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이야기로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설날이니까 애써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속으로 삼켰어요. 며느리에게 직접 묻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도 그때는 시어머니로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거짓말로 핑계를 댔다는 사실이 생각나면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저는 넘겼어요. 어쩌겠어. 이제 애들도 결혼했으니 바쁘고 정신없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며느리가 약속을 어기거나 늦더라도 핑계는 제각각이었어요. 한 번은 회사 일이 바빴다고도 했고 또 다른 때는 차가 고장났다고도 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지난 설날 사건을 계기로 진실을 숨기는 태도 역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듯 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여러 번 서운함을 겪었어요. 한 번은 손주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고 나중에 사진만 전해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참 서러웠어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애틋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며느리와는 솔직히 거리를 두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까지도 어느새 며느리 쪽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니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꾸 생각해보면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하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쌓여 있었어요.
이번에 저녁 먹자고 한 날에 아들과 며느리가 또 다른 식구들, 그것도 사돈들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이 솟구쳤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서운함이 단숨에 폭발할 듯 했어요. 3년 전 설날 일을 꾹 참고 있었는데 결국 같은 상황을 또 맞닥뜨린 거니까요. 이제는 도저히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저는 과거의 상처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쩌면 예전부터 이미 이렇게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자식이니까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넘어가길 반복했어요. 그 끝에는 언제나 제가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돈들과의 일식집 만남은 제 서운함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일찍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외면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괜히 가족 사이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대로 두면 제가 더는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감당해온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지? 하고 되묻기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과 며느리가 날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갈수록 강해졌어요. 문득 부엌 창가에 서서 이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냈던 옛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 시절엔 아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밥을 같이 먹고 주말이면 장을 보러 같이 다녔는데 말이에요.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니 너무 달라져 버린 현실이 서글펐어요. 이렇게 달라진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갈등을 어찌해야 하나 싶었어요.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서운함은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워졌어요. 정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폭탄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번 일로 그 서운함이 한계를 넘어섰어요. 3년 전 설날부터 시작된 상처가 이제는 돌이키기 힘들 만큼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거나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아침을 먹었을 텐데 그날은 별로 입맛이 없었어요. 밤사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탓인지 온몸이 찌뿌둥했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어제 마음먹은 대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전화를 걸자 아들은 곧바로 받진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신호가 끊겼고 저는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아 답답했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급한 이야기 있으니 연락 좀 주겠니? 1시간쯤 지나자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를 드는 순간 이미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어제 내가 한 말 들었지? 엄마, 어제 내가 왜 전화를 못 받았는지 아세요? 미영이랑 또 일이 겹쳐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헷갈리고 솔직히 나도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어제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너희가 나를 뭘로 보길래 사돈들이랑 식사 자리에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었는데 내가 어젯밤에 어떤 심정이었는지 생각은 해봤니? 약속 시간에 나랑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깜빡 잊었다니 말이 돼. 난 진짜 그 광경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엄마, 나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날이 어제인 줄 착각했어요. 사실 미영이가 일정을 잘못 체크해놨고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그날 저녁 식사를 잡으셨다니까. 나도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멍청했죠. 그럼 너 잘못은 없다는 거야? 너가 직접 전화를 걸어 7시에 보자고 해놓고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넘어갈 수 있어? 그걸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정말 어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너희를 기다렸어.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밤늦도록 두 사람 다 전화 안 받더라. 나는 혹시 사고라도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돈들이랑 고급 일식집에서 웃고 떠들었더라. 엄마,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엄마한테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미영이랑 둘 다 일을 착각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도 황당했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약속을 바꾸셨다고 하길래 그냥 거기에 맞추다 보니 시간을 헷갈렸고 다 제 책임이에요. 너는 매번 다 제 책임이라고 말만 하지. 근데 너가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야. 너가 날 이런 식으로 내버려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사람이라면 약속을 깼으면 먼저 연락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런데 너희는 말도 없이 밤늦게까지 잠수였잖아. 무슨 일이 생겼으면 미리 알려줬으면 됐잖아. 엄마가 화내실 만하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아예 의도적으로 엄마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려던 게 아니라 갑자기 여러 일정이 겹쳐서 미영이도 내내 미안해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울먹이면서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하더라고요. 울먹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랑 약속하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 너희는 사돈들이랑 고급 식당에서 웃고 떠났으면서 이걸 어떻게 그냥 깜빡했다 착각했다로 넘어갈 수 있니? 난 어젯밤 굶고 기다렸어. 혹시라도 너희가 도중에 전화할까봐 부엌에 가지도 않았어. 밤늦도록 너희가 안 오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식사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긴 했는데 중간에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건배 제의를 하고 미영이 친척들도 합석하게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싶어 전화기를 보니 이미 밤이 깊었더라고요. 그래, 다 남 탓이지. 며느리 탓이고 장인어른 탓이고 친척들 탓이고. 그러면 너는? 너 의사는 없니? 너가 거기에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날 무시한 거 아니야? 약속이 겹치면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은 왜 못했어? 그렇게 간단한 걸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냐고. 미안해요, 엄마.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나실 줄 알면서도 결국 내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니 변명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실수였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실수라는 말로 해결할 일이 아니야. 깜빡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 너희는 약속을 깬 것도 모자라 말도 없이 연락 두절 상태로 밤을 새도록 날 방치했어. 이게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니? 난 지금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넌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정말로 아는 거야? 엄마가 배신감을 느끼실 만한 상황이라는 거 인정해요. 저도 밤새 고민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나? 미영이도 옆에서 계속 자책하고 있어요. 물론 엄마 입장에선 그러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게 벌써 몇 번째야? 난 이번에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너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드니까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다음에 다시 시간을 잡아서 진짜 엄마 모시고 제대로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미영이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이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게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고 만에 하나 겹쳐도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연락드릴게요. 네 입에서 다음에라는 말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난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는데 결국 날 뒷전으로 하고 사돈들이랑 밥 먹는 걸 선택했잖아. 그런 말 뭔데? 이 엄만데 이렇게까지 우습게 여겨져야 해? 엄마, 우습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미영이도 죄송하다면서 엄마 뵙고 싶어 해요. 반성? 반성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니? 왜 이렇게 상황을 단순화하려고 해? 난 밤새 굶고 기다렸다고.
혹시 너가 늦게 오면 같이 먹으려고 나 혼자 쓸쓸히 기다렸다고. 근데 너희는 사돈들이랑 식사 끝내고 차 타고 떠났어. 그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봤을 때 내 기분이 어땠겠어? 엄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잘못했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엄마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밖에. 그래,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란다. 날 지금까지 그저 참고 견디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그럴 작정이니?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정말 어머니랑 집사람, 우리 모두 함께 편안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요. 내가 참 답답하네. 너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결심이 서는구나. 결심이라니 무슨 결심을 말하는 건데요? 엄마, 너무 화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릴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아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차차 알게 되겠지. 나도 이젠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아. 그동안 참아온 게 터져버렸어. 엄마, 잠깐만요. 지금 당장 무슨 결정을 하시려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갖고 대화를 더 해보면 안 될까요? 됐어. 이만 끊자.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들을 것도 없어. 이건 너가 자초한 일이야. 끊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몸 전체에 힘이 쭉 빠졌어요. 큰 전투를 치른 기분이었어요. 현관문 밖을 내다보니 햇살이 번쩍였지만 제 마음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인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늘 참기만 했던 건 저였어요. 이번만큼은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온 집안이 조용했어요. 문득 며느리가 보낸 문자 몇 개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친정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 속에 담긴 무성의함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태도가 화가 났어요. 과거라면 또 제가 가슴앓이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안으로 사귀지 않고 이렇게 직접 분노를 뿜어낸 거죠.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분노는 제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잤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표정은 왠지 결단에 찬 얼굴이었어요. 분노는 이미 한 차례 터져나왔고 그 여파가 제 인생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결국 이 분노는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등을 떠밀었어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지 말라는 제 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터지는 분노는 어떻게 보면 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했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을 내릴 힘을 주는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옷을 차려입고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어요. 동네에서 시내로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하지만 오늘은 전혀 귀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은 채로 변호사를 찾아갈 생각에 발걸음이 빨랐어요.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응접실이 보였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산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요. 직원은 스케줄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면담 시간을 잡아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와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직접 말로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했으니 해야 할 말은 해야만 했어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제 목소리가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또렷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포함해 지난 몇 년간 쌓여온 서운함과 배신감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전했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땅과 예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해 줬어요. 제가 예상 못한 부분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 여부나 구체적 기부 방식 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막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조금 길어진 상담 시간이 끝나자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픈 상처가 깊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내게 준 서운함이 작지 않았어요. 네. 일단 진행 방향만 잡아주세요.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편안해졌어요. 결단이 주는 자유가 이런 걸까 싶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계속 매달렸던 건 남은 인생을 그들에게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직접 책임져야겠다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전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창밖에 스치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나무나 들판의 색감이 선명했어요. 마치 어두운 안경을 벗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아직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적막하게 느껴졌던 집 안 공기가 이상하게도 좀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변호사가 준 서류와 메모를 살폈어요. 어떻게 기부단체를 선택할지, 구체적인 액수나 시점은 어떻게 조율할지 등이 적혀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까지 왔구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는 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식에게 인정을 받으려 애쓰며 온 마음을 쏟기에는 돌아온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어쩌면 분노와 슬픔에서 비롯된 급진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에 제 재산을 쓰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게 위안을 주는 측면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본 적은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 당황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집에 남아 제 재산을 살펴주지도 않고 어머니로서의 마음만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긴 했어요. 엄마, 진정하고 한번 다시 이야기하자. 사실 나도 당황스러웠어. 전에 비해 조금 더 길게 설명하려 애쓴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더는 그 문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내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혼잣말을 했어요. 그 한 문장이 지금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듯 했어요. 결단을 내린 뒤로는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어요. 물론 여전히 쓸쓸해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혼란에 빠져 헤매고 싶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를 정리한다는 건 제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가족과 엮인 이런저런 상처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결단이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삶이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질 거예요. 누구 탓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매달리지도 않을 거예요. 돌아보면 그 길은 이 결심으로 시작됐어요. 분노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움츠러들어서 아이들이 한 번쯤 연락해 주길 바라며 기다렸겠죠.
그러다 결국 또다시 똑같은 배신과 서운함을 맛봤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갈 생각이에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 더는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홀가분하면서도 아련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오랜 세월 쌓인 기억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쳐버린 마음에 쉼표를 찍어줄 때가 왔다고 느껴요.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 결단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저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재산 문제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뒤 제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봉사활동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했어요. 평소라면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집 안에만 틀어박혀 우울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보자기에 수건과 간단한 간식을 챙겼어요. 버스를 타고 요양원에 도착하니 친구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기저귀 갈기나 간단한 산책 보조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뭘 하면 좋을지 몰라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직원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낯가림이 조금 있었지만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기보다 제가 오히려 마음의 위안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힘이 나네. 어르신들이 말할 때면 제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 딸도 요즘엔 잘 안 오는데 참 반갑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함께 짐을 옮기고 수저를 놓는 걸 도왔어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해줄 건 없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니 바깥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요양원 건물을 뒤로하며 잠시 뒤돌아봤어요. 다음에도 꼭 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던 직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땀을 흘리다 보니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은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직접 밖으로 나가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덤덤했어요. 과거의 저라면 왜 연락이 없지? 하며 서운해했을 텐데 이제는 굳이 그들에게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멀어지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 살진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은 힘든 환경에서도 서로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에너지가 저에게 전해진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오늘도 요양원에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일주일에 몇 번씩 천천히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한 번에 자리 잡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젠 과거처럼 무언가를 잃은 기분에 사로잡히기보다 제가 뭔가를 찾아 나서는 기분이 들어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주말마다 조금씩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미술 수업에 등록했고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여행 동호회는 주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카메라를 배워볼까 싶었어요. 처음엔 사진 찍는 법도 모르고 설정만 만지작거렸는데 회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 금방 익숙해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골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녔어요. 논밭이 펼쳐진 길에서 바람결에 살랑대는 별을 찍기도 하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일몰 사진도 찍었어요. 그 장면들을 사진으로 담아오면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다시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도 아직 누군가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동호회에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칠 뒤 동호회 카톡방에 구체적인 여행 일정이 올라왔어요. 항공권부터 숙소, 그리고 현지에서의 이동 수단까지. 의논해야 할 게 많았지만 저는 모두가 주고받는 메시지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여기저기서 식당 추천도 받고 사진 명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차츰차츰 제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가끔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전화를 해서 묻더군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변호사 상담도 마쳤고 재산 기부 절차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한 번은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식당 하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그 순간 과거 같았으면 그래, 내가 좀 보태줄게 하고 마음이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저는 돌려 말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지금은 너희 아버지께 상의하는 게 낫지 않겠니? 돌직구로 거절하는 게 좀 미안했지만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삶에는 새로운 리듬이 생겼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자리를 봉사활동과 취미 모임이 대체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금씩 늘려가며 함께 식사하거나 작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오히려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바빠졌어요. 처음에는 시골집에 혼자 남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휴대폰만 들여다보지 않아요. 누가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으니까요. 주민센터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집에 돌아와 그림을 그려봤어요. 유화 물감 냄새가 코끝을 찌르지만 한 줄씩 칠해갈 때마다 색다른 즐거움이 느껴졌어요. 그림이 완성되면 요양원 어르신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머, 이게 우리 동네 풍경이네. 하고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씩 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전처럼 아들 내외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제 스스로 목적을 찾고 움직이는 삶이에요. 물론 때론 외로움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새로운 봉사 일정이나 취미 모임 날짜를 챙겨봐요. 그 속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다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었죠. 요양원 봉사활동, 주민센터 수업, 여행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찾고 있어요.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던 행복이 어쩌면 늘 내 곁에 있었는데 제가 못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 웃으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달이 흘렀어요. 그간 저는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있어요. 주말마다 미술 수업과 사진 동호회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요. 덕분에 제 일상은 매일이 조금씩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로 채워져 있어요. 며칠 전에는 요양원에서 작은 공연을 열었어요. 지역 음악 동아리가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연주를 해주었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드리며 함께 박수를 치고 가끔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손뼉이 터지는 광경을 보니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여행 동호회도 점점 활기를 띠고 있어요. 제주도 여행은 다음 달로 확정됐어요. 그 소식에 회원들 모두 들떠 있고 사진 촬영 장소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문의를 해봤어요. 마침 제주도에도 비슷한 요양시설이 있다고 해서 간단한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이래요. 저는 그 이야기에 박수를 치며 반겼어요. 그저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관광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친구가 놀리듯 말했어요.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가 먼저 이끌어주길 기다렸는데 이젠 제가 먼저 나서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그래, 나도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부재중 전화 2통이 찍혀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재빨리 전화를 걸어볼 텐데 이번엔 굳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휴대폰을 옆에 두고 밖으로 나가 마당 텃밭을 둘러봤어요. 상추가 제법 자라 있었고 꽤 싱싱해 보였어요. 제가 직접 길러 식탁에 올릴 생각을 하니 뿌듯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지만 저는 차분히 응대했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우리랑 식사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지금은 별로 내키지 않아.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저는 선을 그었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온 거라면 난 이미 다 결정했어.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 어머님,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저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아니,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서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아들 부부는 머뭇거리다 돌아갔어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마음 한켠이 아릿했어요. 어쨌든 내 자식인데 이렇게 등을 돌려도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면 제가 얼마나 기다리고 상처받아 왔는지 다시금 떠오르더군요. 재산 문제까지 언급하는 걸 보니 여전히 그들은 저를 부모가 아닌 돈줄로만 보는 듯 했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밀어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요양원 봉사활동에 나갔어요.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한순간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빙긋이 웃으며 제안했어요. 오늘은 체조도 하고 밖에 산책도 한번 나가볼까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해줬어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저와 어르신들 모두 기분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봄이 예쁜지. 나가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어르신들이 신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조용히 꽃들을 구경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이 어르신들 눈에 참 예쁘게 비쳤나 봐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이런 순간이 쌓여 결국 내가 진정한 행복에 닿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자유로워진 건 단지 누군가를 배제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서 저는 몰랐던 제 가치를 발견하고 힘과 용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요. 예전엔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 멀리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아요. 행복은 엄청난 뭔가가 아니라 작은 곳에서 피어나는 웃음과 마음의 안식 같아요. 이렇게 매일 행복의 조각들을 모으면 언젠간 큰 그림이 되겠죠. 그렇게 저는 작은 행복들을 모으며 살고 있어요. 봉사활동과 취미 생활을 통해 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구속되지 않으니 오히려 제 인생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함을 느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리던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삶이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에요.